개혁신당 인물탐구,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한익배 원장님을 모시고 자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정철 법률자문위원장입니다. 원장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너무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뭐 네. 소개하는 게 뭐 의미가 있나 싶지만은 그래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 30년 이상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고요. 제가 필생의 꿈이 정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러고 저러고 나이가 들다 보니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지났고 이제는 젊은 분들이 정치를 하는데 뒤에서 물 떠다 나르고 박수치는 치어리더나 응원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하고 있고 편하지 않는 일이지만 우리 미래 젊은 세대들이 미래도 아닙니다. 이제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 작은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아니면 조그마한 조약돌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박수치고 응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개혁신당을 응원하죠. 그 위원장님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 이렇게 작은 정당이 처음 출범할 때부터 사실은 관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공천 관리도 하시면서 네. 그때 정말 공정하게 좋은 분들을 공천했었습니다. 네. 뭐 자부할 수 있는 건 비례가 특히 우리가 공천이 참 좋았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다 되셨으면 지금 국회 모습이 지금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어쨌든 그 초기에 그렇게 이제 이렇게 유명하시기 때문에 사실 양대 거대 정당에서 워낙 러브콜도 많으셨을 텐데 네. 이 작은 정당의 출범 때부터 이렇게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하신 어떤 계기나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뭐 현실 정치에서는 제안은 여러 번 있었죠. 네. 있었는데 그러기에는 준비가 덜 돼 있었고 뭐 개인적인 일만 계속 해왔으니까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는 게 지금의 내 나이에는 어울리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초대를 거절을 하고 개혁신당에 이렇게 밑에 주춧돌 밑에 조약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도 개혁신당에 입문하게 된 게 네. 우리 위원장님 때문이기도 하고 사실 지금 좋은 외부 자문위원님들도 구성된 것이 사실은 위원장님의 큰 공헌과 역할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개혁신당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또 지금 현재의 가장 또 시급한 문제라든지 또 현안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위기하고 기회는 동시에 옵니다. 네. 근데 사실 국가적인 위기죠. 현직 대통령의 임기가 중간에 중단된다는 게 이게 어떤 개인적 정파적 이익으로 따지면 그 자리를 노리고 있던 그런 야비한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신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불행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게 위기죠. 그런데 이 위기를 맞았을 때 잘 극복하면 외려 더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위기를 위기로만 겪고 병을 앓고 난 다음에 쇠약해지느냐, 이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아주 강인하게 되살아나느냐, 그거는 저는 이제 국민의 선택이고 그 선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개혁신당이 주축이 돼서 이번 위기를 국가적 개조, 국가 개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 이제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느낀 점은 위원장께서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 선거 관리를 하시기 위해 노력하신다는 것을 저는 느꼈고 또 그 추진력과 또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조율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정치라는 게 이래야 되지 않나. 저희 위원회가 정말 정치가 잘 되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대외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양 정당이라든지 소수 정당이 다 모여서 이런 의견 조율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위원회를 위원장으로 하시면서 어떤 생각하시고 계시는 방향성이라든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계셨는지 한번 저희 당원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둘러서 이제 대선 기획단을 출범시켰던 이유가 소수 정당이거든요. 저희들이 너무 작은 정당에서 큰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이라면 정당으로서는 사실 존속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대선 기획단이라는 걸 기획해서
주변에 좋은 분들을 좀 영입하는 게 기본 목적이었고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당원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친숙할 거예요. 흔히 말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 뭐하는 친구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영입 과정 중에서 제가 연락을 해봤을 때 참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20대는 제가 교류가 거의 없기 때문에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제가 컨택을 했거든요. 근데 50이 넘어가는 분들은 60은 아예 거절을 하고 50이 넘어가는 분들은 망설이고 40대, 30대에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다 40대, 30대잖아요. 이분들은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되죠? 라고 딱 그 뭐 카톡에 답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욕구가 굉장히 강하구나. 그리고 50대만 해도 기성세대구나. 저는 5자 그리는 분들은 망설이는 기성세대, 6자는 굳은 기성세대, 3, 40대는 변화를 갈망하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3, 40대, 20대, 3, 40대 이런 공정이나 어떤 변화를 갈망하는 분들의 어떤 앞서가는 모습에 잘한다. 박수 치는 역할, 혹시 목마르면 물 좀 갖다 주는 역할, 이런 일을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지켜보시면서 뭐 정말 우리가 뭐 개혁신당에 대해서 뭐 칭찬만 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관점이 아니라 외부적인 관점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마 위원장님의 또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보시기에 개혁신당이 한 단계 더 앞으로 발전 나아가기 위한다면 어떤 거를 좀 생각하면 더 좋을까요? 지금 얘기한 데서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무슨 얘기냐면 30대, 40대까지는 개혁신당이 어떤 걸 어필하기 너무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공정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기회는 열려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낡은 관행들을 더 공정한 룰로 바꾸겠다. 뭐 다 좋아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인구 구성표를 보시면요. 50대, 60대가 매년 100만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김정철 변호사님 세대가 한 50만, 60만 태어났을 거요. 네네. 저 때도 많이 태어났죠. 그게 많다고 지금은 25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 구성비에서 20대, 30대, 40대 인구 구성비가 60대, 70대를 감당을 할 수 없어요. 숫자로. 근데 민주주의는 숫자입니다. 투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맞죠. 물론 뭐 20년이 지나면 저 같은 사람들은 다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긴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대한민국이 20년이 그냥 늙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부모님 세대를 설득해야 됩니다. 부모님 세대를 설득해야 됩니다. 그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굳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머리가 단단해지고 관절도 굳고 유연성은 다 떨어지는 게 그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거 아니라 옛날에 그러지 않았다 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라고 그러지 말고 연세가 드셔서 모든 게 좀 딱딱해지고 굳어 있구나.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좌든 우든 나이 드신 분들은요 생각이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고를 유연하게 그리고 내 자식을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는 다 기꺼이 희생을 해요. 내가 번 돈도 주고 기회도 물려주고 그러는데 우리 60대 70대 세대가 되면 20, 30대한테 양보 안 해요. 그러려면 이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는 믿지만 아버지 세대는 믿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게 그룹이 되면 개개인이 갖고 있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덩어리 져버리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그 60대, 70대, 50대 후반 이렇게 이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부모님 세대를 설득을 해야 된다. 이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설득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뭐 벌써부터 무슨 조기 나이 드신 대선이냐, 분들이 다 그러죠.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있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차근차근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개혁신당의 방향성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한다면은 저희 개혁신당이 어떤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돼서 이제 우리 엄마 세대 80대거든요. 네. 야, 국회의원 다면 해먹어야 되지 않냐? 야, 대통령 다면 해먹어야 되지 않냐? 옛날 분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이제 그때마다 제가 이제 엄마한테 그 얘기하거든. 엄마, 그런 자리는 누가 해먹는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경륜이나 자기의 경험을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고 나오는 자리지 해먹는 자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때는 말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신당이 해야 되는 건 정말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이어야 된다. 정치는 그 과정이다. 제가 정치하지 않는 이유 헌신할 마음이 없어 그래요. 요즘 내 개인의 아니, 지금 헌신하고 계시죠? 아니요, 이 정도는 헌신이라 그러진 않죠. 제 개인을 이익을 위해서 살아왔지. 뭐 벌어서 세금 낸 거 외에는 국가에 헌신한 게 없어요. 제가 그런 의미로 따지면 4대 의무는 다 했어요. 군대도 갔다 왔고 납세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흔히 말하는 헌신이라는 거는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조직의 이익,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고 정치하는 분들은 그 헌신의 끝에 자기 몸에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김종필 총리 총리도 하시고 국회의원도 하셨죠. 그분 말씀이 정말 정치인들은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되고 지금 현역으로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누가 기자분이 물어봤어요. 김종필 총리한테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허업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허자가 빌허자예요. 아, 헛되다는 거예요. 네, 헛되다. 허업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업인을 실업인이라 그랬어요. 네. 실, 열매를 맺는 업을 가진 사람이다. 그게 기업인이에요. 네. 지금 우리 전문 경영인, 경영인, 네. 기업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옛날에는 실업인이라 그랬어요. 허업이라는 말은 없었던 단어고 이제 김종필 총리가 처음 한 얘기죠. 정치라는 거는 끝나고 나면 손에 아무것도 안 남아야 정치를 제대로 한 거라는 거예요. 아, 나의 실, 그게 이제 대개는 요즘엔 재화, 돈이죠. 네. 그게 남는 일은 실업이에요. 그런 의미로 따지면 저는 실업을 한 사람이고 네. 김종필 총리 같은 분은 허업을 하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남은 게 없잖아요. 네.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진 정치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개혁신당은 실업을 하는 많은 국민들이 잘할 수 있게 허업에 종사를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실업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경제가 풍요로울 수 있도록 본인은 헌신해야 된다. 저도 요즘 보면 너무 이제 청년 세대가 외면당하고 너무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전 세계적으로 꼭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민주주의하는 나라가 다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극우 세력들이 굉장히 지금 어떤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거기에 젊은 세대들까지도 거기에 많이 관여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탄핵 사태가 되면서 젊은 친구들까지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으로는 개혁신당의 어떤 중도의 입장에서 어떤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이 중도 영역을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우리 개혁신당이 중도 영역을 좀 확장하는 어떤 해결 방안이나 좀 묘한 같은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묘안은 좀 없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제 극우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모이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제가 결합돼 있죠. 네. 여러 가지가 결합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움직이지 않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외적으로 나타내지 않는 볼 것 같으면 중도는 어디가 중도냐면 자 탄핵은 불가피하다. 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아직 탄핵도 되지 않은 대통령 신분인데 저렇게 수사하는 거는 그거는 잘못됐다. 그 다음에 민주당의 저런 식으로 이번에 또 검찰총장 또 탄핵한다. 네. 이런 걸 보고 있으면 그게 과연 지지가 되겠어요? 그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중도라고 얘기하는 분들의 탄핵의 찬반율을 조사한 걸 보면 70% 이상 탄핵은 찬성을 하거든요. 네.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 같이 움직이는 그런 정당이 되면 저는 다음 예상되는 차기 조기 대선에서 최소한 유의미한 득표는 되고 저렇게 좌우가 극단적으로 갈라져서 싸운다면 감당하지 못할 어떤 그런 역할을 부여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해요. 네. 저는 이제 개혁신당에 합류하면서 되게 좋았던 점 중에 하나가 그 민주당이나 사실 국힘을 보게 되면은 민주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일치할 때는 맞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불일치할 때는 민주당의 이익에 맞춰서 이론을 구성하고 자신들의 논리를 펴고 선동을 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했던 게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을 임명을 안 했죠. 네네. 네. 그래서 그 결과 맞습니다. 2인 체제가 갔죠. 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을 못 받게 하려고 헌법재판소 국회목 3명을 임명을 안 했죠. 안 했죠. 탄핵이 벌어졌죠. 갑자기 난리가 나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민주당이 하고 있는 당리당략입니다. 민주당 한마디 더 비판을 하자면 민주당의 이익과 이재명 대표의 이익이 부딪히면 이재명 대표의 이익을 우리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란 자리는 해먹는 자리가 아니에요. 1인을 누구를 대통령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서 어떤 헌신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정당이 어떤 개인이 대통령이 되고 어떤 개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걸 목표로 정당이 움직인다. 그러면 그 정당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지난 동탄 선거 때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제 준돌이 아빠라고. 네. 그러면 내가 이준석 대표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느냐?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같이 회의해봐서 알겠지만 이준석 대표의 이익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아요. 이준석 대표가 한 이야기 중에 옳은 얘기인데 저거는 국정에 반영이 되면 좋겠다는 데 동의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움직이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움직이듯이 그딴 식으로 정치를 하고 당을 움직인다. 그럼 전 동의할 수 없죠. 그럼요. 그럼 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저희 중요한 외부 위원들도. 네. 그렇지만 이준석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당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 개혁신당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이 그래서 모여 있는 거죠. 그 변화가 네네. 이준석이라는 아니면 이주영이라는 중요한 자산들이 그런 있으니까. 자산들을 우리의 의견을 대변해주는 그 대변인의 역할을 네네. 쓰고 있는 거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내 가족의 범죄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한다. 역대 5년짜리 대통령들이 5년짜리라서 참 미안한 얘기지만 실제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아들 셋 다 구속됐었어요. 네.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아들 구속 수사받을 때 사과도 했어요. 네. 예. 노무현 대통령도 매한가지였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다 그랬어요. 적어도 그게 정치적인 수사였다 하더라도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비리가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얘기하고 본인의 가족이 벌어졌던 그런 뻔뻔한 일인데도 그걸 덮고 넘어가려고 하니 이런 난맥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리는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 개인이나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 공인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를 계속하겠다?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불행해진다고 봐요. 네네. 어쨌든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아마 당원분들이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 속 시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개혁신당의 그 선거 과정을 공정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좀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물탐구에서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하인표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 함께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개혁신당 화이팅! 화이팅!